자, 지금부터 2022년도에 시행된 5급 공채 PSAT 언어논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것, 내용 일치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역사 관련 지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역사 관련 지문은 아주 꼼꼼한 독해가 필요하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군역제는 양인 모두가 군역을 담당하는 양인계병제, 그리고 양인계병제는 양인 모두. 자, 그러나 양인 중에서 양반이 관료 혹은 예비관료라는 이유로 군역에서 빠져나가고 상민 동안 군역 부담을 회피하는 풍조가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대책이 제기되었고요. 자, 크게 보면 균등한 군역 부과를 실현하려는 대변통과 그 다음에 상민의 군역 부담을 줄임으로써 폐단을 완화하려는 소변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대변통과 소변통이다. 그랬을 때 대변통은 균등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변통은 상민의 군역 부담을 줄인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전자 대변통의 예로는 호포론, 구포론, 결포론. 그 다음에 후자 소변통에는 간필론과 간필결포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대변통 중에 호포론이란 뭐냐? 신분에 관계없이 19세에 따라 가호를 몇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서 군포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되겠다. 자, 즉 뭐야? 신분에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분에 관계없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것이었으나 가호의 등급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가호마다 부담이 균등할 수 없다. 가호마다 균등할 수 없다. 왜냐면 지금 대변통, 그러니까 호포론은 대변통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대변통은 균등함을 실현하려는 건데 호포론은 가호마다 균등할 수 없다는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구포론입니다. 자, 구포론은 귀천을 막론하고 16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군포를 거두자는 주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얘도 귀천을 막론하고 16세 이상의 모든 남녀. 자, 그 다음에 결포론. 자, 결포론은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만 토지 소유 면적에 따라 차등 있게 군포를 거두자는 거. 그래서 토지 소유한 자에게만. 자, 그리고 결포론은 경제 능력에 따라 군포를 징수하여 조세 징수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으면 물론 공평한 조세 부담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방안이었다. 그래서 이상에 가장 가까운 방안이 결포론. 자, 그러나 이러한 대변통이라는 것은 양반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반층에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왜? 균등이니까. 자, 이에 상민이 내는 군포를 줄여주어 그들의 고통을 완화시켜주자는 간필론이 대안으로 제기됐대요. 그러니까 간필론은 상민의 군포를 줄여준다. 자, 근데 이제 줄여주니까 어떤 겁니까? 국가의 군포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막대한 재정 결손이 수반되므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했다. 자, 이에 상민이 부담해야 하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축하고 재정 결손, 그러니까 상민의 부담을 줄여주고요. 감축하고 그 다음에 재정 결손에 대해서만 양반에게서 군포를 거두자라는 게 간필결포론이다. 자, 양반들도 이에 대해 일정 정도 긍정적이었으므로 1751년 겸포론을 제도화하여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자, 그러나 균역법은 양반층을 균역 대상자로 온전하게 포괄한 것은 아니었다. 양반이 지게 된 부담은 상민과 동등한 균역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등한 균역 대상자가 아니고요. 그냥 지배층으로서 재정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양보에 불과하였다. 결국 균역법은 불균등한 군역 부담에서 야기된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혁이 될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뭡니까? 원래는 양인,
양인 개병제였다. 양인 개병제였다. 근데 이로 인해서 뭡니까? 문제 발생.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변통과 그다음에 소변통이 나오게 됐고요. 대변통은 균등. 그다음에 소변통은 상민의 부담을 줄여준다. 부담을 줄여준다라는 얘기고, 이러한 대변통에는 호포론, 그다음에 구포론, 그다음에 결포론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호포론, 구포론, 결포론 모두 다 대변통 중에 해당이 되면서 균등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소변통에 해당하는 것은 간필론과 그 다음에 간필 결포론이 있다. 란 이야기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정리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대변통. 대변통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호포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호포론은 것은 신분에 관계없이. 근데 이건 균등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포론. 그다음에 구포론 같은 경우에는 귀천을 막론하고 16세 이상 모든 남녀. 자, 그다음에 결포론. 그리고 결포론은 토지 소유자. 그리고 이것이 가장 이상에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대변통에 대해서는 뭐예요? 양반의 저항이 있었다. 네, 양반의 저항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간필론. 그래서 간필론은 상민의 군포를 줄여준다. 상민 거를 줄여준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뭡니까? 재정 결손이 발생을 하게 됐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간필 결포론이 나오면서 이 재정 결손에 대해서 양반이 부담해라. 네, 양반이 부담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간필 결포론이 제도화된 것이 바로 균역법이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균역법이라는 것은 균등함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이제 선택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1번 구포론보다 결포론을 시행하는 것이 양인의 군포 부담이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선 뭡니까? 구포론과 결포론 자체를 비교하진 않아요. 비교하진 않고 다만 이제 결포론이 이제 균등함에 있어서 가장 이상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양인 모두의 부담이 컸다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양반입니다. 양반들은 호포론이나 구포론에 비해서 간필론의 우호적 입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호포론과 구포론은 뭐예요? 대변통이죠. 그리고 양반들은 대변통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죠. 저항. 그리고 이 간필 결포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뭡니까? 일정 정도 긍정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되겠죠. 2번.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균역법은 균등과세 원칙 아래 군포에 대한 양반의 면세 특권을 폐지했다라고 그랬는데, 결국 뭡니까? 균역법은 양반층을 군역 대상자로 온전하게 포괄한 것이 아니고 지배층으로 결손을 보충하는 정도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특권 폐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결포로는 공평한 조세 부담의 이상에, 그리고 호포로는 균등한 군역부가 이상에 가장 충실하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조세 징수의 합리성과 그 다음에 공평한 조세 부담에 모두 다 결포론이지 호포로는 아니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구포로는 16세 이상 양인 남녀를 군포 부가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이제 호포로는 모든 연령상의 사람에게서 군포를 거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렸죠? 네, 그래서 1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어렵지는 않지만 주어진 정보가 좀 많다 보니까 꼼꼼한 독해를 해 주셔야 하겠다라는 이야기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역시 알 수 있는 것, 내용일치 문제 되겠고요. 자, 조선 후기에 백성의 작은 살림집을 짓는 목재 정도는 민간 목재 상인인 목상에게 사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목상 있어요. 목상은 민간. 자, 그런데 궁궐이나 성곽 건설처럼 대규모 관용공사, 대규모 관용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럴 수가 없었다. 왜? 목상은 대개 수요가 작은 목재만 취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용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임시건설 본부격인 도감에서 직접 구하거나, 그러니까 도감에서 직접 구하거나, 그 다음에 나라의 물품을 납입하는 공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 두 가지죠. 자, 그 다음에 공인은 전인과 도고상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선해청에서 물건값을 선불로 지급받고 납품받는 원공은 전인이, 그 다음에 호조에서 후불로 지급받는 방식과 별무는 도고상인이 담당했다. 자, 원공은 시가보다 물건값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1768년에 폐지됐어요. 자, 이후 목재를 비롯한 건축재료 납품은 도고상인이 전담하였다. 도고상인은 시가보다 낮은 비용을 받으면서 과중한 세금을 감내했는데 그 이유는 벌목권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과중한 세금을 냈지만 벌목권이라는 것 때문에. 자, 그러나 운송기술의 발달과 민간 상업 발전에 따라 공인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었고 19세기부터는 주로 민간 목재 상인이 관용공사에 목재를 공급했다. 19세기부터는 민간 목재 상인. 목상이겠죠. 자, 그다음에 산지의 목재는 수로를 통해 배로 운송되었다. 수로 운송을 맡았던 배는 시기별로 달랐대요. 그러니까 뭔가 시기별로 좀 주목을 해줘야 되겠죠. 달랐으니까. 자, 그러면서 첫 번째 17세기. 17세기에는 세곡을 운송하는 조세선이 주로 도입되고요. 조세선 그리고 군선이 동원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17세기에는 조세선과 군선. 자, 그다음에 18세기에는 조세선보다는 군선과 개인이 소유한 사선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선보다는 이게. 근데 조세선을 그래도 안 썼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 군선은 조세선보다 크고 튼튼했기 때문에 자주 동원되었다. 그럼에도 조세선에 의한 건축재료 운송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그 이유는 원거리 운항 기술이 축적되어 있었고 항해술이 노련하여 군선보다는 사고 위험이 덜했다. 그래서 원거리 운송은 조세선이 담당했다. 자, 17세기까지 건축재료의 하역과 각 창고까지의 운송은 백성들의 부역 노동으로 해결하였대요. 그러니까 17세기까지는 백성들의 부역 노동. 그러니까 지문들을 보니까 연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이 연도들에 좀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07년에 마계를 창설해서 이를 전담시켰다. 자, 한편 관용공사에 필요한 건축 재료를 구하고 운송하는 책임은 영역부장이 있었다. 자, 그리고 1789년에 폐장이 설치되어 이를 대신하였다. 영역부장은 도감의 최하위 관리직으로 작업소별로 몇 명씩 배정되어 실무를 맡았다. 영역부장 위의 도청은 재료의 반입 및 공사장의 검수 및 행정 전반을 진두지휘했대요. 도청은. 자, 하지만 지방의 관용공사에 필요한 재료 구입은 지방가명 소속의 군수나 만호가 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만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뭡니까? 작은 것은 목상, 그리고 목상은 민간. 근데 대규모 관용공사.
관용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감에서 직접 구하거나 아니면 공인으로 납품을 받았고요. 그리고 공인에는 전인과 그 다음에 도고상인으로 구분이 되고요. 전인은 이제 선불, 그러니까 원공으로 이제 선불제를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고상인은 별무는 후불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원공은 1768년에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도고상인이 담당을 하게 되었다. 근데 도고상인 같은 경우에는 과중한 세금을 냈다. 하지만 벌목권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19세기부터는 민간에서 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1문단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을 한번 보면 다 지우니까 그 내용이 또 사라지길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지울게요. 자, 다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제 운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7세기에는 조세선과 군선이 도원됐고요. 그 다음에 18세기에는 조세선, 그런데 이제 군선과 그다음에 사선의 비중이 더 컸다. 그런데 이 조세선은 뭐야? 원거리 운송은 조세선이 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7세기까지는 운송을 백성들의 부역 노동으로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1707년에 마계를 창설해서 걔네가 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운송 책임은 영역부장이 있었고요. 영역부장이 하다가 1789년에 폐장이 설치돼서 담당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영역부장의 도창이 전두지휘했고요. 그리고 군수나 만호가 지방권은 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는 이제 내용 일치입니다. 알 수 있는 것. 자, 그러면 1번. 선행청의 목재를 납품하는 것보다 도감에 납품하는 것이 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 둘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2번. 19세기부터 관용공사의 목재 공급과 운송을 주로 목상이 담당하면서 영역부장이 폐지되었다. 영역부장의 폐지 여부는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만호가 지방관용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목재는 도청의 책임하에 마계가 창고까지 운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호 나오고요. 도청 나오고 마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만호는 여기 나오죠. 만호는 지방의 관용공사를 담당하는 게 만호였고요. 그 다음에 도청 같은 경우에는 영역부장 위에서 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 재료값을 관청에서 선불로 지급하고 납품받는 방식이 폐지된 해. 즉 뭐야? 원공의 폐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폐지된 해는 뭡니까? 1768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768년이고요. 자, 그랬을 때 원거리 운송은 조세선이 담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18세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원거리 운송은 조세선이 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겠죠. 4번. 자, 그 다음에 17세기 이루어진 관용공사에서 도감의 영역부장은 전인으로부터 목재를 구입하여 운송할 책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야? 도감의 영역부장은 전인으로부터
전인으로부터 해서 목재를 구입해서 운송할 책임이다. 틀렸죠. 자, 그래서 2번에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알 수 있는 것 역시 내용 일치 문제 되겠네요. 자, 수치심과 죄책감의 유발 원인과 상황들을 살펴보면 두 감정은 그것들을 발생시키는 내용이나 상황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금 수치심과 죄책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발 원인과 상황을 보게 되면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발달 심리학자 루이스에 따르면 이 두 감정은 자의식적이며 자기 평가적인 2차 감정이고 내면화된 규범에 비추어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일을 했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을 공통의 조건으로 삼는다. 두 감정이 다른 종류의 감정들과 경계를 이루며 함께 묶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문단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은 차이가 별로 없다. 원인과 상황의 측면에서. 자, 그러나 이 두 가지 감정은 어떤 측면에서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자, 먼저 두 감정의 가장 근본적 차이는 부정적 자기평가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정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어떻게 심리적으로 처리하는지 중에서 차이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치심은 부정적인 자신을 향해, 죄책감은 자신이 한 부정적 행위를 향해 심리적 공경의 방향을 맞춘대요. 그러니까 수치심은 부정적인 자신, 그 다음에 죄책감은 심리적 공격의 방향을 부정적 행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아의 입장에서 볼 때 수치심은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공격이 크고 되어 충격도 크고 벗어나기도 어렵다. 이에 반해 죄책감은 자신이 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아닌 행위와 관련된 자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타격도 제한적이고 해결 방안 찾는 것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대요. 그래서 수치심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크고요. 그리고 벗어나기도 어렵고요. 근데 죄책감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제한적이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두 감정의 서로 다른 평가 방식은 자아의 사후 감정 상태 및 행동 방식에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후 감정 상태 및 행동 방식 쪽에도 차이가 있다. 자, 죄책감은 부정적 평가의 원인이 된 특정한 잘못이나 실수 등을 숨기지 않고 교정, 보상, 원상 복구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상담하는 등 적극적 방식을 통해 부정자아를 수정하고 재구성한다.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것은 뭡니까? 적극적 방식을 통해 수정, 재구성이 된다. 자, 반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가 부정적으로 노출되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적 부담을 느끼는 수치심, 강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상평가를 만회하기보다는 은폐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심리적 방어기제를 동원해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부정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기도 한다.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일단 보시게 되면 수치심하고요. 수치심과 죄책감이고요. 이 둘은 그러니까 유발 원인과 상황, 유발 원인과 그다음에 상황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부정의 범위하고요. 그러니까 부정 범위하고 그다음에 처리에 있어서는 차이가 보이게 된다라는 이해가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수치심은 자신, 부정적인 자신을 향하고요. 그 다음에 죄책감은 부정적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치심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크고 벗어나기
어려워.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충격. 그리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용이하다. 네,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용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 감정 및 행동 방식을 이야기를 했을 때 죄책감. 먼저 죄책감을 이야기를 하네요. 색깔 바꿔볼게요. 이 죄책감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자아 수정. 자, 수정 그리고 재구성. 재구성을 하고 수치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은폐나 회피를 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과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중에서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 드러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잘못을 감추려는 사람은 수치심이죠. 수치심. 그리고 드러내는 사람은 죄책감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자기 평가에서 부정하는 범위가 더 넓게 되겠죠. 정답은 1번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자아가 직면한 부정적 상황에서 자의식적이고 자기 평가적인 감정들이 작동시키는 심리적 방어 기제는 동일하다. 심리적 방어 기제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정적 상황을 평가하는 자는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위자와 행위를 분리한다. 이런 얘기는 지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수치심은 부정적 상황에서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는 성향의 사람이 느끼기 쉽다. 근데 수치심과 죄책감을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이 수치심을 더 느끼고 어떤 사람이 죄책감을 더 느끼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규범에 반한다. 역시 없는 이야기죠. 정답은 1번. 1번만 지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역시 내용 일치 문제인데 이번엔 내용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봉수란 낮에는 연기를, 밤에는 불빛을 이용하여 변경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중앙에 알렸던 우리나라의 옛 통신 수단이다. 아궁이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아궁이에 불을 지핌으로써 연기나 불빛을 만들어 먼 곳까지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봉수는 이렇게 송신 지점에서는 정보를 물리적 형태로 변환시켜서 보내고요. 수신 지점에서는 송신 측에서 보낸 정보를 정해진 규약에 따라서 보관한다. 정해진 규약에 따라서 보관한다. 그래서 현대 디지털 통신과 유사한 점이 많다. 자, 정보를 송신하고 위해서는 먼저 보내려고 하는 정보를 송수신자가 합의한 일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부호로 변환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부호로 변환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를 부호화 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호화 과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부호로 변환. 자, 디지털 통신에서는 정보를 불연속적인 신호 체계를 통해 보내기 때문에 부호화는 표본화 및 이산화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표본화는 정보에서 주요 대목만을 출연해서 불연속적, 그러니까 주요한 대목만을 출연해서 불연속적인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산화는 표본화 과정을 거친 정보를 이진수 또는 자연수 등 불연속적 신호체계에 대응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정보를 신호체계에 대응시키는 것. 자, 그리고 이렇게 부호화된 정보는 또다시 전속 매체의 성질에 맞는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고 변조가 된다. 그러니까 변조는 뭐야? 매체의 성질에 맞는 형태로 바꾼다. 자, 봉수의 송신 체계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위급한 정도에 따라 아무 일도 없음, 적이 출현했음, 적이 국경에 다가오고 있음, 국경을 넘었음, 피하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표본화. 그 다음에 표본화 과정을 거친 5개의 정보는 위급한 순서에 따라서 1, 2, 3, 4, 5 숫자에 대응시켜 이산화. 그리고 불빛, 연기, 그래서 불 지피는 게 변조.
자, 봉수의 신호체계에서 표본화된 정보를 아궁이에 불을 지핀 숫자에 대응하는 자연수로 이산화했지만 이산화하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 디지털 통신 체계와 같이 이진부호를 체계를 도입해서 각각의 아궁이에 불을 지핀 경우를 1, 지피지 않은 경우를 0이라고 이산화한다면 5가지 이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보에서 지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송신 지점에서는 정보를 물리적 형태로 변환시켜 보내고요. 그리고 수신 지점에서는 정해진 규약에 따라 복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부호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호화 과정은 일정한 규칙으로 부호로 변환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표본화와 그 다음에 이산화가 있고요. 그리고 표본화라는 것은 중요한 정보만을 추론해서 불연속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불연속적 신호체계에 대응시키는 것, 그 다음에 바꾸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봉수에다가 하면서 뭡니까? 이것을 위급 정도에 따라 5가지로 표본화한 거고요. 그리고 얘를 1에서 5까지 숫자에 대응하는 게 이산화였고요. 그리고 변조는 불지피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봉수의 신호체계에서 불지피기는 변조다,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산화 방법을 달리하면 봉수는 최대 10가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나름 머리 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산화 방법을 달리하는 게 이 부분이죠. 불지핀 경우를 1, 지피지 않은 경우를 0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란 얘기죠. 2가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였어? 5가지야. 5가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택지에서는 2 곱하기 5니까 10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 2가지인데 뭡니까? 5가지가 발생하니까 2의 5승이 되는 거고요. 2의 5승이 되는 거고 2의 5승은 뭡니까? 32가 되는 거죠. 32. 그러니까 최대 10가지가 아니라 32가지 형태가 나온다라는 이야기. 정답은 2번. 나름 머리 쓴 선택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봉수신호의 부호화 규칙을 알지 못한다면 복원할 수 없다. 즉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낮과 밤이 다르다. 그렇죠? 낮과 밤이 다르다. 연기나 불빛. 자, 그 다음에 5번. 봉수를 위한 신호 전송에서 연기가 2곳에서 피어오른 봉수 신호는 적이 출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이고요. 이게 2니까 적이 출현했다라는 것은 2군데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는요, 내용 일치 문제가 아니고요, 핵심 논지를 파악합니다. 자, 지식에 대한 상대주의자들은 한 문화에서 유래한 어떤 사고방식이 있을 때 다른 문화가 그 사고방식을 수용하게 만들 만큼 논리적으로 위력적인 증거나 논증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주의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왜냐하면 문화마다 사고방식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이다. 자,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주장은 한 문화의 기준과 문화에서 수용되는 사고방식이 함께 진화하여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한다고 믿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한다. 자, 예를 들어서 문화적 차이가 큰 A와 B의 두 과학자 그룹이 있다고 하자. 자, 그리고 A그룹은 수학적으로 엄밀하고 놀라운 예측을 성공하는 이론만을 수용하고 B그룹은 실제적 문제에 즉시 응용 가능한 이론만을 수용한다고 하자. 자, 그렇다면 각 그룹은 어떤 이론을 만들 때 자신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이론만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이론만. 그 결과 A그룹에서 만든 이론은 엄밀하고 놀라운 예측을 제공하겠지만 응용 가능성의 기준에서 보면 B에서 만든 이론보단 못할 것이다. 즉 A그룹이 만든 이론은 A그룹만이 수용할 것이고 B그룹이 만든 이론은 B그룹만이 수용할 것이다. 자, 이처럼 문화마다 다른 기준은 자신의 문화에서 만들어진 이론만 수용하도록 만든다. 이게 상대주의자다. 그러나 이게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 자, 한 사람이 특정 문화나 세계관의 기준을 채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 문화나 세계관의 특정 사상의 이론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거죠. 다음 같은 상상을 해보자. A그룹이 어떤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이 고도로 엄밀하고 놀라운 예측에 성공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A그룹뿐만 아니라 B그룹도 그 이론을 받아들일 것이다. 실제로 데카르트 주의자들은 뉴턴 물리학이 데카르트 물리학보다 데카르트적인 기준을 잘 만족했기 때문에 결국 뉴턴 물리학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문제에서 뭐라고요? 핵심 논지, 주제를 파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문화, 그러니 그 지식에 대한 상대주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대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문화에서만 만들어진 이론만을 수용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에서 뭡니까? 즉 뭡니까?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요. 그 비판의 내용은 반드시 그 문화나 세계관의 특정 사상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이 뭐가 돼요? 핵심 논지일 거다. 핵심 논지가 될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번 과학 이론 중에는 다양한 문화의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있다? 지금 다양한 문화 평가 기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과학 발전 과정에서 이론 선택은 상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과학자들은 당대의 다른 이론보다 탁월한 이론에 대해서 자기 문화의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학의 발전 과정에서 엄밀한 예측 가능성과 실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고정된 것은 아니다. 핵심에서 벗어난 거죠.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문화마다 다른 평가 기준을 따르더라도 자기 문화권만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은 5번 되겠죠. 5번. 그래서 핵심 논지. 그러니까 결국 이 핵심 논지 문장을 살짝 수정해서 5번 선택지를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게 되면 기억 미음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국어 문법적인 지문이 출제됐네요. 자, 한국어 특수조사 은느는 의미를 추출하기가 가장 어려운 종류에 속한다. 특히 주어 자리에 쓰였을 때 주격조사 이가와 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가려낸 일은 만만치가 않다. 주어 자리는 어렵대요. 자, 그런데 주어 자리가 아닐 때는 선명하게 들어간다. 주어 자리가 아닐 때는 자, 예컨대 이 꽃이 그늘에서는 잘 자란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늘에서 뒤에 는이 붙었고요. 그늘에서는 주어 자리가 아니라 부사어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이 꽃이 그늘이 아닌 곳에서는 잘 자라지는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음을 나타내고요. 땡이 그 예다라고 하면서 1번 보니까 그 작가는 여기도 눈이 있어. 근데 여기도 눈이 있죠. 여기도. 그리고 만년필로 역시 이 부분은 부사어가 됩니다. 부사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작가는 여기에만 는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기억은 잘못된 얘기겠지만 이 만년필로 는에 는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부사어 뒤에 결합된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 일단 동그라미 수정할 적절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쓰이는 은느는 역시 대조가 된다. 그러니까 주어 자리고요. 주어 자리에는 대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땡에서 주어 자리에 쓰인 것들은 의미상 대조된다. 그러니까 얘 보시면 소나무 눈에 는이 들어가 있고요. 낙엽송에 은이 들어가 있고 소나무는 상록수, 낙엽송은 그렇지 않다. 즉 낙엽송은 상록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대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한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주어 자리 은느는 그 의미가 항상 잘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 예서처럼 대조되는 주항을 한 문장에서 말한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하지 않은 나머지 한쪽에 무엇이 함축되어 있는지가 주어 이외의 자리에서만큼 쉽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격조사 이가입니다. 이가는 특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대표할 필요가 없다. 다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바람 부는 현상을 말할 때 땡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바람은 분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겨야 안 된다. 즉 원래는 뭐였어? 이 단지 바람이 부는 현상만을 말할 때는 바람이 분다라고 해야 돼요. 바람이 분다. 근데 여기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은이 들어간 문장이 적절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그래서 관점을 달리하여 알려진 정보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새로 등장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대상일 경우에는 은는을 쓴다. 이렇게 볼 때 땡은 어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에 어색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색하다. 즉 이미 알려져 있는 대상에 나가는 이 가를 쓰지 않고 은는을 쓰란 얘기야. 은는을. 근데 자 보시면 그 사람이 결국 시험에 합격하였다 해서 그라는 지시어가 있죠. 그라는 지시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그라는 지시어는 이미 알려진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시어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뭐가 들어갔어? 이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어색해. 그러니까 적절한 이해가 되겠죠. 적절한 이해. 그래서 얘는 이 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 이 뒤에 붙는 서술어들. 이 서술어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이걸 놓치는 순간 틀리는 겁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는과 주격조사의 차이를 초점에서 찾기도 한다. 발화의상에서 이미 알려진 정보는 초점의 대상이 아닐 테니 은는의 경우에는 서술어 쪽에 초점이 놓인다. 그러니까 은는은 서술어 쪽에 초점. 소나무는 상록수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는 소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의 뜻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소나무는 이미 초점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상록수에 초점이 맞춘다. 땡땡에서는 서술어 대신에 영미 초점이 놓이게 되고 여러 아이 중의 뜻이 함축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뭡니까? 영미는이 아니라 영미가라고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은느는 서술어. 은느는 서술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서술어 대신 영미, 서술어 대신에 주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정답은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것을 찾는 건데요. 자, 우리말의 어휘는 기원에 따라 가장 아래에 고유어가 있고요. 그 위를 한자어가 덮고 있고 맨 위에는 한자어 이외의 외래어가 있다.
토박이 말이라고도 하는 고유어는 말 그대로 바깥에서 들어온 말이 아닌 한국어 고유어의 말이다. 그러니까 고유어는 한국어 고유의 말. 하늘, 아들, 나라 따위의 낱말들이 그 예이다. 고유어는 기초어휘에 속하는 말들이 많고 한자나 외래어에 견주어서 정서적 호소력이 크다. 그래서 고유어는 뭐 이러한 특징들이 있대요. 자, 그러나 낱말의 기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범위를 엄밀하게 확정하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유어는 한자어와 외래어를 뺀 나머지 어휘 전체를 범위로 삼는다. 이렇게 느슨하게 정의된 고유어에는 많은 차용어들이 포함이 되는데 차용어를 이야기를 하죠. 자, 예컨대 보라매의 보라는 몽골어에서, 스라소니는 여진어에서 차용된 건데 흔한 것은 한자어에서 차용된 낱말들이고 기역이 나옵니다. 기역. 자, 그러면서 벼락, 서랍, 썰매 같은 낱말들은 지금은 고유어가 맞지만 처음부터 고유어가 아니었고요. 병력, 설합, 설마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다가 형태가 변했대요. 이런 유형의 낱말들 가운데는 괴이하고 흉악하기 짝이 없다는 괴악하다는 고약하다에서 온 것처럼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가 달라진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의 공통점이다. 공통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형태가 변함. 형태가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공통점이니까. 자, 그래서 선택지를 보니까 발음 유사한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발음 유사한이고요. 그리고 형태가 바뀌었다. 그렇죠. 형태가 바뀌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본디 한자였던 것이 기저의 고유를 밀어내고 고유지를 차지했다.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은 어차피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휘의, 한국어 어휘의 두 번째 층인 한자어는 한자로 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어로 구분이 되는데 한자어에는 신체 처자처럼 중국에서 차용한 말들 외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한자어라는 것은 중국 것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것도 모두 다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 보니까 한자로 표기된다고 해서 중국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정답은 3번 되겠죠. 중국에서 유래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다음 글에서 추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론. 자, 기계식 한글 타자기를 구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 영문 타자기는 한 알파벳을 찍을 때마다 종이가 한 칸씩 움직이는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초성, 중성, 종성을 한 음절로 모아 쓰죠. 그렇죠. 모아 쓰는 문자이기 때문에 타자기가 하나의 자음 또는 모음을 찍을 때마다 종이가 한 칸씩 움직이게 된다면 받침을 찍을 수가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예를 들어서 SPRING 해서 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하게 되면 봄이 된다는 얘기죠. 봄. 이렇게. 자, 그래서 한글 타자기는 영문 타자기처럼 하나의 자음이나 모음을 찍을 때마다 움직이는 거가 움직글쎄. 근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안 움직 글쎄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한글은. 자, 그 다음에 둘째, 모아 쓰는 과정에서 낱글자들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다. 즉, 기역인데 기역이 초성에 쓰일 때, 종성에 쓰일 때 어떤 모음과 어울리냐, 그리고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자음인데. 자, 그 다음에 중성에서 쓰이는 모음도 역시 두 가지 이상이 된다. 그래서 이걸 다 만들면 300여 개의 글쇠가 필요하다. 자, 이런 문제로 한글 타자기는 적절한 글쇠의 수를 결정해야 된다. 5벌이랍니다. 5벌씩 타자기의 경우에는 오나 우처럼
가로로 긴 모음과 어울려 쓰는 초성 자음 한 벌. 그러니까 가로로 긴 모음과 어울려 쓰는 초성 자음 한 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모음과 어울려 쓰는 초성 자음 한 벌. 그 다음에 받침이 있을 때 쓰는 모음 한 벌. 그리고 받침이 없을 때 쓰는 모음 한 벌, 종성 자음 한 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리고 넷, 다섯 하니까 5벌씩이 된다는 얘기죠. 5벌씩. 자, 그 다음에 4벌씩입니다. 자, 4벌씩의 경우에는 세로로 긴 모음과 어울려 쓰는 초성자음 한 벌. 그 다음에 세로로 긴 모음과 모음이 들어간 이중 모음과 어울려 쓴 초성자음 한 벌. 자, 그 다음에 모음 한 벌, 모음 한 벌. 그런데 가로로 긴 모음과 어울려 쓰는 초성자음 한 벌은 5벌씩과 같은 글쎄다. 같은 글쎄. 자, 그리고 종성자음은 가로로 긴 모음과 어울려 쓰는 초성자음 글쎄를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 위치를 조정한다. 그러니까 종성은 가로로 긴 모음, 가로로 긴 모음과 어울려 쓰는 것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한글 타자기에 받침이 있는 글자의 모음에 대한 글쎄는 음직 글쎄를 쓰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안 음직 글쎄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기억 X. 그 다음에 니은 5벌씩 한글 타자기에서 밤이라는 글자에 R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글쎄와 그 다음에 나라는 글자의 R을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은 다르다. 즉 뭐야? 받침이 있을 때의 모음과 받침이 없을 때 모음은 다르다는 얘기죠. 다르다. 자, 그 다음에 5벌씩 한글 타자기에서 꿈이라는 글자에 미음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글쎄와 목이라는 글자에 미음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글자는 다르지만 4벌씩 한글 타자기에서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5벌씩에서는 얘는 종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초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성과 그 다음에 종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4벌씩 타자기에서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벌씩 타자기에서 종성자음은 가로로 긴 모음과 어울려 쓰는 것을 위치를 조정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성자음 꿈에서 얘는 종성이죠. 그리고 목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 미음 뭡니까? 오라는 것은 가로로 긴 모음이 되는 거죠. 가로로 긴 모음. 그러니까 결국 같다 동그라미라 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니은과 디귿이 적절한 거고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풀어보고요. 자,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